안녕하십니까. 개인 사업자라면 알아야 하는 세금. 자,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달라지는 세법, 즉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법 개정 사항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련됐을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개정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더 정리가 필요하시면 더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세법을 공부한 이유,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비용을 인정받아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 항목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라지는 세법 첫 번째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변동이 됐어요. 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면 15%에서 쭉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택했었는데요. 이 과세표준 구간이 변동이 됩니다. 보시면 1200만 원 이하가 6%였는데 1400만 원 이하가 6%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동이 되고요.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가 15% 적용을 받았었는데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가 15%를 적용받는 것으로 구간 변동이 됐고요.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 24%를 적용받았었는데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 24%를 적용받는 것으로 이 세 구간이 금액이 변동이 됐죠. 이하는 같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월세세 공제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상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0% 또는 12%, 12%는 총급여가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2%까지 적용을 받았었는데요. 이 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대상은 같은데 월세액의 15% 또는 기준 금액 이하라면 17%를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비 세제 지원 확대인데요.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로 본인 대학원 학비라든가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수업료라든가 초중고 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이 있었는데 여기 항목이 추가가 돼요. 대학 입학 전형료라든가 수능 응시료까지도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자, 퇴직소득을 받으면 퇴직소득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근로를 제공할 때도 역시 어떤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그런 비용을 직접 대응시키기가 좀 어려우니까 퇴직소득의 경우라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이제 비용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곱해서 공제액을 산출을 하는데 이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공제액의 규모를 늘려줍니다. 예를 들면 5년 이하라면 근속연수 곱하기 30만 원을 공제해 줬었는데 5년 이하라면 근속연수 곱하기 1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금액이 다 상향 조정된 것을 아실 수 있죠. 자, 다음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간이 연장이 됐죠. 임대료를 인하했으면 그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공제를 해줬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건이 있었죠. 임대인은 상가 임대법상 부동산 임대업자여야 하고요. 임차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이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조정됐어요. 기존에는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씩 세액공제가 됐었는데 연령이 변동이 됐죠.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됐는데요.
기존에는 성실 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로 일반 의료비 경우에는 15%, 난임 시술비 경우에는 20%를 세액 공제를 해줬었는데 보시면 일반 의료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15%인데 난임 시술비 기존의 20%에서 30%로 올라왔고요. 미수가 또는 선천성 이상의 의료비의 경우에 20%를 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면제되는 부분에서 실내 도서 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그래서 기존에 이제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에서 도서나 신문, 잡지, 관부, 뉴스, 통신 및 방송 이렇게 있었는데 도서에서 도서 대여 용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실내 도서 열람 용역까지도 우리 부가가치세를 면제시켜주는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 줄이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먼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계산 구조에 따른 절세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계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구하고요. 그럼 매입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서 납부세액이 산출이 되고 거기에 이제 공제받을 세액이 있으면 공제받고 잘못한 게 있으면 가산세 내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는 구조죠. 그렇다면 매출세액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 우리가 공급한 제한의 용역에 따라서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이 차가감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공제세액을 차감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가산세를 더한다고 했는데 이 공제세액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리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 이것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될 거예요.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부가가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매입세 공제를 제대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봤었죠?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을 정리를 했었죠. 뭐 세금 계산서를 불성실하게 받는다거나 미수취한다거나 그런 사항들.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이러한 형식으로 부가가치세에서 절세 포인트를 찾을 부분을 찾아보면 종합소득이 정해져 있겠죠. 정해져 있는 우리 종합소득 이 금액을 놓고 우리의 목표는 종합소득 신고납부세액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종합소득 신고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밑에부터 이제 항목들을 살펴보죠. 필요경비와 공제 감면 등을 차감을 하고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면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을 하고 과세 표준이 구해지면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이제 공제 감면 그리고 가산세 기납부세액이 어차피 납부할 거니까 여기서 고려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시죠. 종합소득 공제는 이미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고려할 사항 아니고 세액공제 감면 항목들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종합소득에서 차감할 필요경비, 비용이었죠. 그리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 근데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해야 될 절차들을 제대로 취하면 되는 거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관련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 포인트는 결국 필요경비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 즉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우리 항목들, 특히나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적절히 내가 이 비용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출된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적격 증빙을 갖출 수 없는 경우라면 대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증빙을 준비해야 될까 같은 증빙 관련된 항목 그리고 구체적인 비용 항목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적격 증빙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것이 적격 증빙이고요. 3만 원 이하라면 적격 증빙이 아닌 간이 영수증도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적격 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자와 거래를 한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이런 것들 다 상대방이 사업자라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 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자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체 확인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송장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증빙이 확보가 되어도 실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 즉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을 정리해 보면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사업 관련 매입 비용, 원재료와 상품 매입 비용, 당연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겠죠. 임차료라고 하면 흔히 사무실 임차료만 생각하는데 복합기나 정수기나 프린터나 기계장치 같은 것들 임차료도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의 경우에 이제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 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통신비, 사업장의 유선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업무용 핸드폰 요금도 우리 통신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라면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들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원천세 신고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고요. 보험료의 4대 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책임보험 같은 것도 우리가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일반 접대비라면 1만 원 초과 시에는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 이자 비용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업 관련된 이자 비용이 인정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목적의 차입금들, 뭐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인정이 안 되고요. 복리후생비로서 근로자의 식사비나 회식비, 경조사비 이런 것들, 차량 유지비로 리스, 렌트 등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차량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들, 유류비나 뭐 보험비나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같은 것들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접대비, 거래처 경조사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처 사장님 뭐 아들 돌이라든가 사장님 아들 딸 결혼식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증빙이 애매하겠죠. 이런 경우라면 사회적 통념상의 금액 보통 경조사비가 한 20만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증빙으로는 보통 초대장 같은 것들, 부고장 같은 것들, 청첩장 같은 것들 우리가 구비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밖에 이제 광고 선전비, 지급 수수료,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도서 인쇄비, 세금과 공과, 교육훈련비, 유지보수비 같은 것 항목들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이니까요. 각각 이 항목들 놓치지 마시고 증빙을 준비하셔서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에 걸쳐서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에 관한 내용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